위치가 뭐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귀족하고 인민의 어떤 중간 위치에 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힘이 센 자가 있고 힘이 약한 자가 있는데 누구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인식 아마 오늘 말씀하시겠죠. 두 번째 제가 또 굉장히 이번에 이 주의 깊게 본 것은 군주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인민이 있고 수많은 개인이 있는데 각자가 자신의 역량이 어디까지다, 내 잠재력이 어디까지다라고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제대로 자각되고 활용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좀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underutilized 그런 재능과 잠재력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포착하고 찾아내고 개개인 단위에서나 팀 단위에서나 국가 단위에서 이거를 최대화하고 활성화해내는 것이 이 군주 리더의 안목이고 역할이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적이고 갈등적인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전환기 상황을 관리하고 그 난관을 극복할 유능한 리더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 중에서 유독 귀족을 견제할 수 있는 인민의 역할과 인민이 만들어낸 활력을 인식했던 공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인민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키아벨리는 인민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리더십의 내용은 인민의 역할과 활력을 통해서 역사적 전환기를 돌파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키아벨리 리더십에 대한 오늘의 논의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존의 리더십이거든요.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또 수단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정당화된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고, 또 이게 희한한 게 우리가 그 막스는 자본론을 썼지만 자본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인데 이 마키아벨리도 군주를 썼는데 군주주의자가 아니고 이 공화주의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1469년에서 1527년까지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후기를 살다 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의 그 외교 군사 업무를 담당했던 그 공무원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한 마키아벨리는 인문주의자이자 문필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군주론, 로마선언고, 피렌체, 만드라골라 등을 저술했습니다. 그 군주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로마선언고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로마사를 통해서 공화주의를 주장했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군주론이 그러면 어떤 시대 배경에서 나왔는지 말씀드리면은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반도는 한 4개의 큰 나라, 분열된 이탈리아 국가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의 밀라노 공국, 북동부의 베네치아 공화국, 중부의 피렌체 공화국, 그다음에 교황국. 지금은 교황청이 조그만 바티칸 시티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중부의 어떤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나라였습니다. 교황국, 그다음에 남부의 나폴리 왕국으로 크게 5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된 나라들이 서로의 영토를 혹은 서로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싸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분열되어 있고 통일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그 알프스 이북에서 강대한 세력을 형성했던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침입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양사에서는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불리는 1494년 이후 이탈리아 반도는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과 그 전쟁 속에서 그 각 나라들의 정권의 변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혼란과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업의 발달로 시민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공화국과 상공업의 발달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대상인들이나 금융업자들이 그 일반 평민층과는 그 구별되는 어떤 계층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귀족층의 그 지배 체제인 과두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귀족 가문들 중에서 가장 그 자본을 많이 취득하고 그 권력을 많이 얻은 메디치가가 피렌체의 군주 가문으로 이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피렌체 가문을 흥기시킨 사람으로 그 코지모 데 메디치라고 하는 나중에 조국의 아버지라고 피렌체에서 불리는 코지모 데 메디치고요. 요 밑에 있는 그 코지모 메디치 밑에 있는 사람은 군주론을 헌정받은 로렌조 데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군주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두 번째는 관점의 전환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재밌습니다. 뭐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지도자, 지금은 조심해야죠. 그 김연아법이 있으니까 당시에는 그 지도자의 인물에게 금은보화를 다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고대사에 대한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편지 말씀드렸던 자신의 정치, 행정 경험과 고대사, 위대한 위인들의 행적을 공부한 것을 두 개를 결합시켜서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금은보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값진 물건을 받는 데 익숙해진 군주가 이걸 보면은 안 읽었겠죠, 그죠? 그래서 안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청탁 편지에서 청탁은 했지만 메디치가가 이 책을 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치가가 그 마키아벨리를 등용하지 않아요. 아마 이 헌정사에서부터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의 경험과 고대사에 대한 공부 그것도 좋은데 또 뭐 이렇게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뭐 글을 줄 때는 또 미사여구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것도 못한답니다. 오직 다양한 소재와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거를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순진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값비싼 물건을 주는 거는 비유를 들자면은 고기를 주는 거지 그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고기를 받는 사람은 고기에 그러니까 받을 땐 좋지만 주는 사람에게 이게 반복이 되면은 종속되게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그 공급되는 물고기가 언제 오는지 혹은 그것이 양이 많거나 적으면은 움직이게 되고 오히려 고기를 주게 되면은 고기를 주는 사람에게 고기를 받는 사람이 종속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고기보다는 그물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군주 혹은 리더 당신이 내가 이러한 그 경험과 고대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통치수를 당신에게 주고 싶으니까 이거를 당신이 습득해서 끝나게 다 하게 되면은 자기는 필요 없게 되는 그러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도를 그리는 자의 비유. 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려면은 높은 곳을 알려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정작 볼 수 없고 낮은 곳에서 봐야 높은 곳을 알 수 있고 낮은 곳을 알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듯이 관점의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민과 군주가 나옵니다. 인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될 필요가 있고 군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인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군주에게 바치는 거고 메디치가에 바치는 거니까 당신은 군주가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평범한 인민이 되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나 혹은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아래로 향하기 힘들 텐데요. 그 위치가 주는 경직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평범한 인민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정사만 그러니까 본문이 아니라 헌정사만 읽어봐도 기존 군주에게 아부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키아벨리는 진정 당시 위기에 처해 있던 피렌체 혹은 더 나아가서 큰 단위인 이탈리아의
위기 극복에 새로운 리더상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왕이 쳐들어올 때 이 친구들이 100년 전쟁하면서 무기를 굉장히 발전시키게 되면서 대포를 갖고 들어옵니다. 신무기를 갖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처음 보지 못했던 이탈리아 성곽들은 얇은 성곽에 의해서 그냥 막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무기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요새 여기 성벽을 두껍게 쌓아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마키아벨리는 오케이 그거 좋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아무리 요새가 두껍고 강해도 인민의 지지가 아니라 인민의 미움을 받게 되면은 요새는 소용없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요새는 인민의 지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선한 사람 있는 데가 악하게 하면 그것도 실패하는 거죠. 단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선한 군주, 선한 리더를 강조하는 도덕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윤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윤리가 필요한 데는 윤리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 덕은 관계 속에서 살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전까지도 물론 지금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지만 그 어떤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미덕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관계에서는 개인적인 건 상관없겠지만 정치 관계에서는 미덕이 악덕으로 변하게 되고 악덕이 오히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얘기합니다.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방법은 법이고 짐승의 방법은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흔히 인간의 세계에서 법만으로는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힘도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세계를 인간과 짐승이 같이 사는 세계로 바라봅니다. 혹은 인간을 짐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법과 힘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군주의 리더십은 개인의 권력, 손에 장악하는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힘과 활력의 증진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토대인 인민의 지지와 그들로 구성된 자기 군대를 확립하는 거죠. 자기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던 로마와 그리스가 쳐들어와도 맞서 싸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 큰 나라에서 이건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해내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선견지명과 현장의 리더십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선견지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미리 그 징후가 나타날 때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그 병과 그 의사의 비유를 들면서 병은 징후가 나타날 때는 개입하면 고치기 쉽지만 이미 징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아무리 개입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이 선견지명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현장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나오면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마키아벨리의 핵심은 이거죠. 귀족의 죄와 인민의 보호입니다. 그런데 제어지 제거는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귀족의 의미는 나름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계급화되고 이들을 위해 보다 너무 과도 비례된 어떤 권력이나 리소스를 가지고 억압적인 상황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혹은 또 이쪽과 이쪽 간에 인민이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하면은 이쪽 층으로 갈 수도 있는 어떤 그 계층 상승의 사다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봤었을 때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공존의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시민들의 그 밑에 나온 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죠. 시민들의 자유로운 재능 개발의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확립빈 이거는 뭐 공공성을 가장 제어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뭐라는 갑질 문화죠. 왜냐하면 귀족이 인민에게 행사하는 게 바로 이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바라건대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세계에 대처하는 어떤 그 유연하고 같이 존재하며 같이 잘 살아나가는 국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왼쪽이 버추입니다. 덕이고 오른쪽이 그 욕망이고 탐욕입니다. 욕망과 탐욕의 길은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
버추의 길은 멀고 멉니다. 요 사이에 헤라클레스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게 반드시 16세기의 그림만은 아니고 이 인간이 살아나가고 특히 리더면은 매 순간 닥치는 고민이 아닐까 해서 재미없는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데 감사함의 표현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